안녕하세요. 닥터콤입니다. 오늘 RS232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RS232란 사전에서 나온 정의는 이렇게 위키백과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뎀을 접속하는 직렬 방식의 인터페이스의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DT와 DC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죠. 그래서 DT는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 DC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이퀴먼트. 그래서 이 DT, DC를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이 바로 RS23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T는 컴퓨터, DC는 모뎀. 그래서 옛날에 그 컴퓨터하고 모뎀을 연결할 때 이 시리얼 포트인 RS232 규격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규격에는 어떤 게 이제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정기적인 신호 특성 보이시죠? 정기적인 신호 특성, 그 다음에 기계적인 인터페이스 특성,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회로의 기능,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RS232의 통달 거리는 보통 이제 통신 가능한 거리는 보통 한 15m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양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트랜스미터당 캐패시턴스 2500 피코페럿 부하를 구동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500 피코페럿.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케이블의 그 특성, 이제 캐패시턴스 특성을 이제 그것으로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보통 한 15m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32는 일반적으로 15m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15m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왜냐면은 주변에 노이즈가 굉장히 심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길게 케이블을 끌면 통신이 안 되겠죠. 그래서 환경과 뭔가 이렇게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반적인 예시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 벨든사의 어떤 케이블, 카테고리 5 UTP 케이블이 있는데 이거는 메타당 55 피코페럿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1m 갈 때마다 55 피코페럿의 그런 캐패시턴스 용량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2500 피코페럿을 55 피코로 나누어 보면 보통 한 45m 정도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급 케이블을 사용할 때 232용으로 썼을 때 우리가 기존의 15m가 아니라 45m까지도 통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케이블을 뭐로 쓰느냐, 주변 환경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 통달 거리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유리하겠죠. 232 스탠다드 사양을 좀 보시면 여기 TIA, EIA 232F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현재 232 사양 중에 나중에 나온 최종 픽스된 사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양을 좀 보시면 보통 동작 모드는 싱글 엔디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라운드를 기점으로 해서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신호가 1과 0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신호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를 또 조금 페어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입니다. 드라이버스하고 리시버스. 이 통신 선로에 존재할 수 있는 드라이버 수는 1개. 통신 선로상에 존재할 수 있는 리시버 수는 1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1대1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232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최대 통달 거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15m 정도. 그 다음에 최고 전송 속도는 여기는 이제 20kb라고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정도긴 한데 우리가 보통 1mbps 이 정도까지는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1Mbps. 웬만한 장비들은 이렇게 한 1Mbps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보통 장비는 뭐 한 230K 이 정도 수준은 조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즘 전송 속도는 이 정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최대 허용 전압 레벨은 플러스 마이너스 25V. 그래서 꽤 크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전압이 이 RS232 트랜시버 쪽으로 인가가 됐을 때는 이제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뭐 파괴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리고 최소 드라이버 출력 레벨은 이제 내가 제일 작게 출력할 수 있는 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5V입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최대 드라이버 출력 레벨. 이것도 페어로 이제 좀 같이 보시면 좋은데 최대 출력 레벨은 플러스 마이너스 15V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여기가 그라운드다, 0V다. 그러면 여기가 5V고 여기가 15V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V, 여기는 마이너스 15V.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 부분은 출력이 되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일반적인 232 트랜시버에서. 그래서 보통 이 영역에 출력이 되면 이제 보통 1 값을 갖고요. 이 위쪽으로 출력이 되면 0 값을 갖게 되는 그런 논리로 이 로직을 출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크기는 5에서 15V,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5V 이 사이를 출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종단 저항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슬루 레이트도 나와 있고요. 이쪽에서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또 이 부분이에요. 허용 레벨. 이거는 요 위에 요거랑 뭐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신 감도가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보낼 때는 요 영역은 안 보내지만 이제 받을 때는 여기 그라운드를 기점으로 해서 3V, 마이너스 3V 보다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런 신호가 와야지 이 사이 값이 오게 되면 로직이 1인지 0인지 알아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수신 감도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V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32의 이제 정기적인 사양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232의 역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32 역사를 조금 알아볼 텐데요. 232 역사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상한 단어들이 나와요. 첫 번째 EIA,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TIA, 그 다음에 여기 안식, 요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요 232 역사를 하기 앞서서 미국의 어떤 표준이 어떤 식으로 뭐 성장해 왔고 어떤 단체가 관리를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것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EIA는 우리가 이제 Electronic Industry Association, 그래서 미국 전자산업협회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기는 어떤 장치와 장치 간의 호환성 이런 거나 아니면 특정 모듈을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조금 스마트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 간의 호환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전자산업협회에서 뭔가 표준을 좀 제정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편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표준이 한두 개씩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EIA에서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 표준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제 이름을 번호를 붙였을 때 이 RS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리픽스를 붙인 거죠. 그래서 Recommended Standard 해가지고 이 권고 표준안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매겨서 뭔가 표준을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EIA에서 표준을 관리하다가 미국에 그 이제 정식 표준 연구 기관이 생겼어요. 뭐 어떤 기관이냐면 안시라고 하는.
그래서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그래가지고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되는데요. 그 안시라는 재단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미국 표준은 우리가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 산업협회에 있는 그 표준 우리한테 인계해. 그래서 이 안시가 되게 여러 개의 단체들을 만들었어요. 그 관리하는 작은 그 표준 기관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TIA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IA는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미국 통신산업협회라고 하는 부르는 그 안시 산하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안시 산하기관에서 그 EIA에서 그 관리했던 일부분을 넘긴 거죠. 넘겨받아서 뭐 통신에 관련된 그런 표준만 TIA라는 곳에서 넘겨받아서 TIA에서 관리하다가 이제 또 뭐 안시 쪽에서도 또 관리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표준 이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보시는 EIA, TIA, 안시 이런 것들은 그 기관이 그냥 이 표준을 잠깐 관리했다가 이쪽으로 인계했다가 뭐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이쪽으로 넘어갔다. 요럴 때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눈여겨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RS 232. 요것은 변하지 않죠. 근데 이 표준에서도 이제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F까지 나왔는데 이런 표준들에 약간씩 보완하면서 이제 수정하면서 이제 발전시켜 온 거죠. 그래서 한번 역사에 대해서만 이번 시간에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60년도에 EIA에서 그 RS-232가 처음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63년도에 RS-232A가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쭉 발전되다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969년에 RS-232C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거의 표준과 동일해요. 지금 최종 표준은 또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97년에 그 232F라고 하는 이 표준이 있죠. 그래서 이 C하고 F는 거의 표준이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주 특수한 모뎀의 특별한 동작을 위한 일부분의 펑션을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호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 요즘 거의 모뎀을 안 쓰죠. 그래서 232C나 232F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EIA라고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까지 EIA죠. 그러다가 요 순간 넘어오면서 안시가 표준을 인계받으면서 TIA라는 또 그런 협회를 만들어서 이 표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넘겨준 거죠. 그래서 TIA에서 쭉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쪽 TIA에서 했지만 이 처음 만든 그 단체는 EIA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앞에다가 이렇게 꼭 붙여주게 돼 있죠. 그래서 관리하는 기관은 TIA이지만 사양 이름은 TIA/EIA-232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종으로는 릴리전 된 게 이제 2012년에 232F가 최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2는 굉장히 60년대부터 쭉 거의 한 50년이 넘게 지금 계속 흘러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계속 조금씩 변하고 이제 뭐 시장에 맞춰서 어떤 특수 환경에 맞춰서 조금씩 변해왔다는 거는 그만큼 생명력이 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232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